40대 택시기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살인사건. 경찰은 최모 군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속옷만 입고 형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폭행을 당하게 돼요. 전형적인 강압 수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거였습니다. 소나기가 한 차례 쏟아진 새벽 2시경 전북 익산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에 무전이 울립니다. 강도야! 동료 택시기사 박 씨의 다급한 외침이었습니다. 동료가 다시 박 씨에게 무전을 해봤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급히 응급 차량을 부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달려가 급히 운전석 문을 당겼는데 피투성이가 된 택시기사가 그냥 푹 쓰러져 버린 거예요. 40대 택시기사 박 씨는 어깨와 가슴 등에 무려 12차례나 칼에 찔린 모습이었는데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뒤이어 도착한 경찰이 현장 주변을 살피고 있는데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한 10대 소년이 다가옵니다. 그 소년은 그 동네에서 일명 다방꼬마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15살 최성필 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군이 경찰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오토바이 타고 여기를 지나가다가 다급히 뛰어가는 남자를 본 것 같아요. 배달 가던 중에 범인을 봤나 보네요. 목격자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최근은 사건 당일 아침까지 목격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용의자 몽타주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이 사건은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전이라뇨?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이 검거를 한 거는 다름 아닌 목격자 최 군이었습니다. 경찰은 최 군이 진술한 용의자 인상착의를 가지고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탐문을 하고 보니 이 용의자의 몽타주가 최 군과 항상 어울려 다니는 선배의 얼굴과 비슷했던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 이 선배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최 군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최 군이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진술을 한 걸까요? 경찰은 사건 다음 날 최 군을 찾으러 다방에 찾아갔는데요. 이미 다방을 그만둔 뒤 사라진 뒤였어요. 갑자기 없어졌다고 하는 걸 보면 의심스럽긴 하네요. 경찰은 추적 끝에 천안에 가 있던 최 군을 발견하고 임의동행하게 됩니다. 너 왜 선배 얼굴을 몽타주로 그렸냐? 추궁을 한 거죠. 그러자 5분 만에 최 군이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너 왜 선배 얼굴을 몽타주로 그렸냐? 추궁을 한 거죠. 그러자 5분 만에 최 군이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사건 당일 새벽 최 군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방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택시와 시비가 붙은 거예요. 화가 난 최 군은 택시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기사에게 다가가서 대들면서 멱살을 잡았습니다. 택시기사가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 뭐 이렇게 호통쳤다고 합니다. 화가 갑자기 치밀어 올라서 평소 오토바이 공구함에 넣어 다니던 칼을 꺼내서 기사를 마구 찌른 거죠. 이게 최 군이 자백한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이 이제 참작이 되어서 5년이 감형되어서 징역 10년이 선고됩니다. 결국 최 군은 이름 대신에 수감번호 979번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2003년 군산경찰서 강력팀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당시 관내에 택시 강도 사건이 여러 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중 듣게 된 소문이었습니다. 뭔가 싶어서 알아봤더니 이미 범인이 잡혀가지고 3년째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더라고요. 약전월의 살인사건이더라고요. 이 사건은 원래 반장님이 계신 곳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닌 거죠? 아닙니다.
당시 이 사건의 담당 경찰서는 익산경찰서였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이제 익산경찰서로 이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라도 사실이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끝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리가 없잖아요. 익산에서 본인들이 기소해 한 사건이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아마 그 반장님 쪽에서 조용히 내사를 진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른 지역에 있는 형사들이 그러니까 동료들이 이미 해결한 사건이니까 그러면. 다시 들추기가 상당히 그러면. 조심스러우셨겠어요. 바로 제보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22살의 임선호라는 애가 있는데 언젠가부터 그 친구 방에서 너무나 역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썩는 거가 분명히 그 방에 있다는 거죠. 게다가 그 친구 방에서만 자면 자꾸 가위에 눌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덩치 큰 아저씨가 침대 옆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요. 꿈이었겠지만 너무 생생하고 섬뜩했다는 겁니다. 야, 근데 갑자기 뭐죠? 그 방에 뭐 귀신이라도 있다라는 건가요? 뭔가 하여튼 불길하니까 친구들이 이 방주인 임 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임 씨가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뭔가를 꺼낸 거예요. 납작한 종이 상자였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은 피 묻은 칼이었습니다. 그런 게 왜 침대 매트리스 밑에 있어요? 그럼 혹시 임 씨가 진범인 건가요? 그 칼의 주인은 임 씨가 아니라 임 씨의 친구 김정식이었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새벽 친구 김 씨가 옷에 피를 묻힌 채 허둥대며 임 씨를 찾아온 겁니다. 자신이 택시기사를 죽였다면서 이 칼을 좀 숨겨달라고 하면서요. 임 씨는 그 이후로 틈만 나면 다른 친구들한테 김 씨와 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난 거고요. 그런데 그 칼에 대한 친구들의 설명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칼에는 피와 돼지비계 같은 흰 기름이 묻어 있었다고 증언한 겁니다. 야, 근데 피와 흰 기름이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상황에 따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당시 피해자는 체격이 굉장히 크고 덩치가 좀 있었기 때문에 범행 후에 흉기에 이런 생체 잔여물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진범은 바깥에 있는 거고 아무런 죄가 없는 소년이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사를 해보니 뭔가 일이 잘못됐더라고요. 문제는 이미 확정 판결까지 받아둔 사건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다 같이 맨날 며칠을 팀원들과 같이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답을 낼 수가 없었죠. 결국 위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황 반장, 네가 알아서 해. 야, 근데 알아서 이게 더 어렵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고민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수사를 해가지고 진범이 밝혀지면 경찰에 침을 뱉는 결과가 되고 만약에 진범이 아니라면 저는 경찰 생활을 그만둬야 될 입장이죠. 왜 그러냐면 진범을 합법적으로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네. 일단 그 사건을 수사해서 교도소에 수감 조치한 동료 형사는 뭐 당연히 옷 벗어야 되고요. 그 비난에서 뭐 진짜 엄청나게 어려울 경우에 처할 거예요. 거기다가 형사만 있는 게 아니죠. 검사, 판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해봐도 우리 황 형사님이, 황 반장님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지경에 사실은 심정적으로 처한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혼자 술도 마시고 또 엄청나게 마셨어요. 근데 제 양심상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교도소 들어가 있는 아이가 너무 어리고 이미 3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 18살이네. 벌써 18이 된 거예요. 10년인데도 미성. 알아보니 그 애가 거의 고아처럼 힘들게 자랐더라고요. 저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측은지심에서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장님께서 그 당시에 얼마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깊이 고민하셨는지 그때 심정을 다 일기로 남기셨어요. 일기장을 가져오셨네요. 직접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하지 않았는가. 형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판사도 모두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라는 말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파장을 왜 내가 모르겠는가? 모른 채 덮어버릴까? 그럼 범인으로 검거되어 교도소에 있는 그 아이는 다만 진실이 무엇이며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보여주고 싶을 뿐이다. 피곤하다. 정말 피곤하다. 몸보다 마음이. 아, 저는 그 몸보다 마음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진짜 엄청난 고민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반장님께서 그래서 이런 고민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후회할 것 같으면 일단 해보고 후회를 하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 출근해서 팀원들을 모아놓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 지금부터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수사과장한테 가서는 앞으로 나는 이 사건에만 매달리겠다고 말을 하고 다른 사건은 맡기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결단을 내리셨네. 군산 경찰은 먼저 진범을 숨겨줬다는 친구 임 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별 저항 없이 그동안 숨겨온 친구의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건의 진범으로 의심되는 김 씨를 체포합니다. 순순히 잡히던가요? 당시 김 씨가 항상 칼을 들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권총에 실탄을 삽입해가지고 무장하고 김 씨를 검거하러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왜 그러냐고 반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 임 씨 이름을 댔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고 있었나 봐요. 그 범행을 인정하던가요? 그래서 제 차에다가 그 김 씨를 태우고 경찰서까지 갔는데 가는 도중에 범행을 모두 다 자백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몰라 경찰서장이 그 두 사람을 서장실로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려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장님이 너희들이 혹시 모험심에서 안 한 것을 했다고 할 수도 있다. 절대 거짓말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범인이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을 해라. 그랬더니 그 두 명 다 이제는 몸과 마음이 후련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범인이 맞다고 몇 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이 두 사람도 속 편하게 발 뻗고 지낸 건 아니었나 보네요. 김 씨는 돈이 너무 없어서 택시 강도를 벌이기로 계획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가방에 흉기를 넣고 택시 한 대를 잡아 탔고요. 기사에게 약천오거리 버스 정류장 앞에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약천오거리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어? 돈을 뺏으려고 하는데 차를 세워놓고 위협을 해야 하는데 그분이 체격이 되게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칼을 꺼내가지고 위협을 했어요. 그때 어디에 탔는데? 뒷자리요. 위협하면서 내가 뭐라고 했어?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놀래면서 약간 반항하는 식으로 뭐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택시기사를 보니까 운전석 문을 열고 나가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뒤에서 잡았죠. 여기 안전벨트로 몸을 잡았어요. 그래서 칼로 찔렀는데 문을 열고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계속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뭐라고 소리 질렀어?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저도 문을 열고 도망쳤죠. 3년 전의 일인데도 김 씨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동료에게 무전을 했잖아요. 그때 무전으로 강도야 하고 소리를 질렀단 말이죠. 근데 지금 교도소에 있는 최군의 자백은 어떻습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기사와 시비가 붙었다고 돼 있어요. 운전 중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가 칼에 찔린 사람이 강도야 하고 소리를 지를까요? 오히려 처음부터 택시 강도를 계획했다는 그 김 씨 진술이 더 부합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범행 현장에서 달아난 김 씨는 400m 떨어진 친구 임 씨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이후의 상황은 이 둘의 진술이 모두 일치합니다. 전화가 와서요. 되게 다급하고 불안한 목소리로 너의 집 앞 계단이라고 빨리 나오라고.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켜니까 옷에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얼굴에 막 땀이 많이 나 있으면서 되게 다급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김 씨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목을 한번 찔렀대요. 그런 다음에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했는데? 칼을 달라고 해서 일단 칼집에 넣어놓고 침대 매트릭스 보면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다가 칼을 넣어놨어요. 칼집과 함께요. 식칼? 네. 어떤 상태였는데 칼이? 칼 앞날은요. 끝에가 휘어져 있었고 그리고 피는 조금밖에 안 묻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비계가 많았어요. 피보다 그 지방분이 많았어요. 그 침대 밑에 있던 칼을 봤다는 친구들의 진술하고 똑같네요. 그 임 씨의 진술에 칼 끝이 휘어 있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진술이 용의자 김 씨에게서도 나오게 됩니다. 택시 기사를 칼로 찔렀잖아. 기사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네, 그런 느낌은 받았죠. 왜냐면 퍽 소리가 났다고요. 제가 그때 느낌에는 뼈인 것 같았어요. 알겠다 뭔지. 뼈? 네, 뼈를 부딪히니까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어디? 이 쇄골? 아니요, 여기 밑을 찔렀는데요. 찔렀을 때 뭔가 딱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소름 끼치는데요. 그 범행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저도 옛날에 범인 그 검거하다가 흉기로 찔려본 경험이 있어요. 이쪽 뒤편이었는데 골반에 흉기가 이렇게 와서 닿는 그런 아삭아삭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지금도 좀 생생한데 아마 이게 실제 경험에 의한 진술은 이렇게 감각적인 정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김 씨의 말대로 뼈에 칼끝이 부딪혀서 칼끝이 휘어졌을까요? 우선은 저희는 그런 진술을 받은 적이 없었죠. 저희는 우선은 부검 소견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분은 42세 남성분입니다. 키가 168cm에 78kg이니까 꽤 건장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상처는 참 조금 독특한데 우측 어깨하고 가슴 쪽에 집중적으로 손상이 있어요. 한 8군데. 그다음에 우측 얼굴 앞면에 베인 상처가 있고 견갑부, 어깨뼈라고는 여기에 또 베인 상처가 또 있습니다. 약하게는 어깨에도 또 베인 상처가 하나 더 있긴 해요. 요게 주손상인데 이 8개의 손상을 보면 저희가 보통 칼이 사용된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칼끝이 어느 쪽을 향했는가도 보지만 칼날이 어느 방향인가도 봐요. 근데 요분은 칼날의 방향이 중구난방이에요. 뒤쪽에 있기도 하고 아래쪽에 있기도 하고 옆으로 있기도 하고 택시 밖에서는 범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위예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돼 있고 그렇다면 요 분이 뒤에서 보면 칼날을 내가 일정하게 쓰고 있으면서 이분이 움직여지면 이 상처가 제각각으로 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마 변사자의 우측이거나 뒤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이분의 이제 오른손 손가락 2번, 3번, 4번 손등 쪽이 베어져 있어요. 이건 방어 손상인데 보통 칼날이 앞에서 오면 손 날 쪽이 잡거나 안쪽 이쪽이 방어 손상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분은 2번, 3번, 4번에 방어 손상이 있다는 건 뒤에서 오는 거 어떻게 막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뒤에 견갑부의 절창 중요한 8군데의 자창 중에 2개만 들어갔잖아요. 나머지 6군데는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칼끝이 뼈에 닿았기 때문에. 단단한 골격을 만나서 관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2번, 3번 늑골을 잘 따는 것과 포함해서 자입되지 못했던 6번의 자창은 아마도 칼끝과 칼날의 변형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크게 형성된 7.4cm 정도의 자창은 빗겨나갔어요. 그러니까 갈비뼈를 향해서 간 게 아니고 피와 지방층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묻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진술과 비교를 해봐도 이게 법의학적으로도 김 씨가 진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네요. 야, 그럼 어쩌다가 최군이 범인이 된 거죠? 사건 당시 저는 그 5차례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순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점들이요? 그래서 초기 조서에서는 최근이 택시에서 내린 기사의 옆구리를 오른손으로 찔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피해자의 상처가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마주보고 있으니까 찌르니까. 근데 이제 부검 결과 상처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조서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흉기를 든 최군을 보고 놀란 기사가 뒤를 돌았고 그때 뒤에서 찔렀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택시기사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걸로 정리가 됩니다. 진술 내용이 계속 바뀌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1차 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면 다친 택시 기사가 운전석으로 도망치자 조수석으로 들어가 추가로 공격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부검 결과랑 맞지 않고요. 뒤에서 공격한 상처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갔다라고 진술이 바뀝니다. 그런데 실제 택시로 현장 검증을 해보니 운전석 뒷좌석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조수석 뒷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변경됩니다. 최초 최군의 자백이 객관적인 정황하고 맞지 않으니까 조사하는 그 당시 형사들도 아무리 봐도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자신들이 봐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맞춰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적정한 시점에 가면 이상하게 딱 들어맞게 돼 있어요. 이제 그게 수정해가는 그런 건데 이게 원래 진범이 자백을 했다고 그러면 진술 내용이 처음부터까지 계속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수시로 바뀌었다는 거는 자백에 있어서 신뢰도가 뚝 떨어지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조사 형태로 조사를 해가지고 맞추는 거를 경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교사식 신문 방법이라고 그래요. 유도하는 거죠. 맞춰가는 거죠. 이랬잖아. 아이 그거 말고 이랬잖아 하면서 맞춰가는 거죠.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죠. 네, 아주 금지된 그 맞춤형으로. 위험한 신문 방법이죠. 처음에 최군은 회창살을 구해서 낚시용 칼을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냥 폭이 좁은 과도처럼 생긴 칼인데요. 최군은 그걸 평소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과수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칼이 폭이 적어도 3 내지 4cm 정도는 될 거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경찰은 다방 그 주방에 있던 식칼을 압수한 겁니다. 그렇지, 그래야지 맞으니까. 그럼 범행 도구인데 무슨 검사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최군이 입은 옷, 오토바이 한 7, 8개 정도의 증거품에 대해서 혈흔 반응 검사 실험을 했는데 어디에서도 단 한 방울의 피도 검출이 안 된 거죠. 최군이 범행 직후에 칼을 깨끗하게 닦았고 또 옷도 바로 빨고 세탁소에 맡기기까지 했다는 게 당시 경찰의 설명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사실은 칼에 찔려서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다출혈이 있었고 그렇다면 현장에 혈흔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 범인의 몸에도 혈흔이 부착되는 게 당연하고 많은 흔적이 보여야 돼요. 게다가 이제 당시에 경찰이 사용한 시약이 LMG라고 루미놀 계통인데 굉장히 강력한, 그러니까 희석을 해도 10,000배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약을 써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리 옷을 세탁하고 칼을 닦는다 그래도 사실 어디 한 방울이라도 나오긴 해야 돼요. 근데 칼과 나무 뭐 이런 접합 부위에서도 잘 나오거든요. 사실 씻어도. 근데 그런 곳에서도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아서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수사를 하면서 택시 그 운행 기록을 알 수 있는 타코메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택시가 마지막으로 멈춘 시간을 확인했더니 02시 9분에서 10분 사이였는데, 그런데 최근에 통화 내역을 보면 정확히 그 시간에 친구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야, 그럼 최고는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택시기사와 싸우고 흉기로 찔렀다. 이렇게 말이 되는데 이게 15살 소년이 가능한 일일까요? 가령 그 오차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범행 과정이 1, 2분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저히 맞지 않죠. 그리고 전과도 없는 15살 그 어린 소년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해야죠. 물적 증거도 없고 진술도 모순되는데 도대체 왜 최군이 이렇게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로 유죄 선고가 된 걸까요? 결국 최군 스스로가 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자백을 한 건데요. 살인죄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을 거짓으로 자백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그 수사 과정에서 최군이 했던 자백을 인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자백에 문제가 없었고 이 최군의 자백을 뒷받침해 줄 만한 여러 가지 어떤 보강 증거도 있다라고 잘못 판단을 했던 거죠. 야,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이 최군이 정말로 그 택시기사 살인을 인정을 한 건가요? 김 씨가 자백한 다음 날 후배 형사 한 명을 그 최군이 수감돼 있는 소년 교도소로 보냈습니다. 최군을 만나고 오라고 했죠. 그때 최군이 자필 진술서를 써줬는데 자신은 택시기사를 죽인 일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최군이 목격자 진술을 한 다음 날 경찰이 그 다방으로 최군 만나러 갔었잖아요. 네. 그때 최군이 사라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그게 이제 경찰이 최군을 상당히 의심했던 근거가 됐던 것 같은데 네. 그 문제마저도 사실은 최군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 천안에 있는 저 친구하고 거기서 일하러 간 거였어요. 천안에 있다가 경찰이 자기를 뭐 급히 찾는다 그러니까 최군 같은 경우는 다음 날 새벽 1시경에 기차를 타고 또 익산으로 들어와서 네. 경찰을 만나주기까지 해요. 도망간 게 아닌데 그러면. 예, 그렇죠. 마치 그런 거네요. 제가 지금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화장실을 갔는데 이재 씨가 사라졌다. 뭐 이렇게 되면 그냥 그 단어 때문에 그냥 사라진 게 된 거잖아요. 그냥 잠깐 갔다 온 맞아요. 건데. 여기 있던 초콜릿은 이지혜 씨가 먹었다. 막 이렇게 완전 단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단어로. 되게 억울한 상황이겠네요. 그래서 이 경찰들이 최군을 인근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끌려간 거죠, 사실은. 최군이. 속옷만 입고 형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폭행을 당하게 돼요. 처음에는 범인이 누구인지 말해라 이렇게 말하던 형사들은 이내 최군을 범인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전형적인 강압 수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새벽 1시부터 아침까지 잠도 안 재우고 뭐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몽둥이로도 맞고 손으로도 맞고 엎드려 버텨 같은 것도 계속 시키고 왜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여관방에서 맞다가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못했다고 합니다. 여관방으로 데려가서 그 피의자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이미 그 위법이에요. 하물며 이 최군 같은 경우는 소년범입니다. 네. 소년범은요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해야 돼요. 그냥 조사해도 안 돼요. 근데 이 소년범을 모텔방으로 여관방으로 데려가서 조사를 했다? 이미 이 수사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강압 수사가 시작됐던 겁니다. 아니 근데 사실 예전에는 뭐 70년대, 80년대는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왕왕. 근데 2000년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15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고통이었을 겁니다. 결국 작은 여관방에서 2장짜리의 자필 진술서가 완성됩니다. 아, 이거구나. 어머, 글씨 봐. 맞으면서 애기다, 쓴 애기. 거잖아.
그러면 그 모순 덩어리였던 앞뒤가 안 맞는 신문 조서도 이런 과정 끝에 완성된 거였네요. 아침이 되자 최군은 다시 경찰서로 이제 끌려오게 되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아마 폭행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거를 경찰서로 찾아왔던 최군의 어머니가 본 거예요. 15살 아들이 맞는 걸 보는 엄마 마음이 도대체 어떻겠어요. 그 최군 어머니가 그날 그 집으로 가서 닭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숙을 끓여가지고 압력 소채 그 보자기로 싸가지고 경찰서로 찾아간 거죠. 내 아들을 좀 잘 봐달라. 봐달라고 엄마로서는 이렇게 최선을 부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마 돈이 있었으면 변호사를 즉시 사서 대응을 했을 텐데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찾아가니까 그때는 최군은 이미 구치소로 간 뒤였죠. 그날 경찰서 주차장에서 많이 우셨다는 얘기를 나중에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제 최군 같은 경우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이 인정했던 그 범행 전체를 전면 부인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뭐 진짜 고문 등등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할 수 없이 죄를 인정했지만 재판에서는 자신이 잘 얘기하면 결백이 증명되지 않겠나 이렇게 믿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군에게 15년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 자리에 있던 검사나 판사분들이 굉장히 좀 계셨을 텐데 많이 그 누구도 의심을 안 했다는 것도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1심 재판 과정에서는 최군이 자신의 어떤 그 살인 혐의를 부인을 했어요. 부인을 했는데 항소심 2심으로 가서는 범행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15년형이 선고된 후에 이제 항소를 한 것인데 조금이라도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사실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게 최군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무죄를 받을 정도의 입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최군을 담당했던 국선 변호사도 현실적인 선택을 하자라고 최군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이 국선 변호사는 지금 최군을 범인으로 인정을 하고 나서 그 전제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인정하는 것 자체가 1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대신에 내가 이걸 인정하니 조금이라도 감형을 해달라는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게 한 번 더 요청을 해본다는 그런 취지인데 차라리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감형받자. 나이가 어리고 또 다른 전과가 없으니까 몇 년만 고생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설득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 국선 변호사가 아예 안 돼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해갖고 사실 무죄인데 이런 게 아마 이런 클리셰가 이런 데서 나온 거. 현실적인 나이가 어리니까 네. 그 세월이 더 소중한 거지. 사실은 기록 검토보다는 선입견이 작용한 거죠. 그렇겠죠. 근데 왜냐하면 국선 변호사가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1심과 2심에서. 근데 2심 판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일단 그 배정받은 변호인도 상당히 이제 최군에 대해서 정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보고 사건을 시작했을 가능성, 그런 편견을 배제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결정적으로 이게 잘못된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최군이 담당했던 그 형사에게 반성문을 써서 보냅니다.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반성문이 또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로 된 거죠. 결국 징역 10년형이 내려지는 겁니다. 아니 저 글씨체가 정말 또박또박 자기 그렇게 함부로 때렸던 형사님한테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갑자기 왜 반성문을 썼을까? 최군의 입장에서는 형사는 절대권자예요. 신이죠. 예, 그래서 형사한테 자백했던 거를 뒤집으니까 15년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차라리 인정해버리고 반성문 쓰고 하면 좀 줄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이 편지를 받자마자 이 형사는 전 이 얘기 제 입으로 하기부터 불편하네요. 얼른 그걸 검사한테 갖다 주는 거죠. 저는 저 어머니의 마지막 오열소리 참 마음이 아프네요. 참 나이가 15살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 현실을 견뎌야 되는 건지 상상조차 안 돼요. 그럼 결국 최군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교도소로 들어가게 됐는데 담당 형사들은 어떻게 됐나요?
당시 형사 4명이 이 사건으로 표창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참 3년이 지났지만 어쨌든 이제야 진범을 잡은 거잖아요. 이제라도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범 김 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을 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 형을 살게 된 최군에게 미안하다는 자필 진술서도 썼고요. 또 진범을 숨겨줬던 친구 임 씨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긴급 체포된 지 48시간 뒤에 두 사람은 풀려납니다. 왜요? 반장님이 올린 구속영장을 담당 검사가 기각한 겁니다. 참나 이거. 이유는 둘의 자백 이외에 직접 증거가 없다. 일단 풀어주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라는 지시였죠. 범행 도구인 칼이라도 찾아내야 구속할 수 있다니까 찾아야죠. 어떻게 찾아? 사실 이미 진범의 이동 경로를 저희들이 다 확인했기 때문에 찾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와. 친구 집에 숨겨뒀던 그 칼을 김 씨가 다시 가져갔고 그리고 자기 집 마당 화단에 그냥 버려뒀는데 그 뒤로 화단에 있는 가면은 뭔가 마음이 안 좋아서 다시 화단에 그냥 칼을 땅 속에 꽂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집을 다시 찾아가서 그 이사 온 사람의 동의를 얻고 그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런 칼을 본 적 있느냐? 그랬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칼끝이 휘어진 칼을 본 적 있다. 맞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제는 그걸 공동 쓰레기장에 버렸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청소위원회가 알아보니까 익산의 한 쓰레기 매립장으로 갔대요. 가서 보니까 몇 년 며칠 날 어느 동 나와죠. 쓰레기가 어디에 묻혔는지 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 구역의 넓이는 가로 40m, 세로 30m 정도, 그리고 깊이는 10m 정도 지점에 매립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야, 그래도 다행히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바로 파보면 되겠네요. 그냥 팔 수 없으니까 검찰에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이 요청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칼을 찾는다고 해도 거기서 DNA가 검출될 수 있느냐는 거였고 그래도 해봐야지. 안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돈 들여서 그걸 파야 하냐고요. 그래서 영장만 내려주면 경찰 인력 다 동원해서 알아서 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결국은 기각하고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알아서 팔 테니까 허락만 해달라 이 얘기인데 그걸 왜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귀찮거나 용기가 없었거나 아니면 둘 다였거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이 있고 이미 그 유죄 판결이 인정한 진범 최군이 벌써 교도소에 들어가서 형을 집행받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걸 시작을 해버리게 되면 바로 잡아야 될 게 사실 한두 개가 아닌 거죠. 근데 검사는 수사만 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라는 신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정법에도 공익의 대표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 진범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강력한 의심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뭐든지 해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어떤 용기가 없었고 그냥 관행에 따라 적당히 수사하고 마무리 지으려는 그런 판단이 더 앞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검사가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도 영장 같은 거마저도 청구해 주지 않는다? 요 내용이 김 씨나 임 씨한테도 들어갔을 겁니다. 진범들에게. 그들 입장에서 딱 보니까 이제 그동안 다 자백해가지고 꼼짝없이 본인들이 진범이 돼가지고 교도소 수감돼야 될 사람들이라고 각오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추세를 보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돌아가는 거 보니까 잘하면 이거 우리 처벌 안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들이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야 골치 아파지네 진짜. 와, 그냥 속은 후련해졌고 자백했으니 근데 잡혀가서 처벌은 안 받아도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뭐라고 말을 바꾸던가요? 김 씨는 사실 자신은 사람을 죽인 적이 없고
지금까지 했던 진술은 이혼한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씨 그 친구 있죠? 네. 임씨 역시 장난삼아 친구와 함께 지어낸 이야기라고 이거 봐, 이렇게 됐네. 말을 180도 바꿔서 주장했습니다. 사실 그 두 사람이 자백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에요. 김 씨는 4번 자백했고 임 씨는 5번을 자백했습니다. 긴급 체포해서 풀려난 뒤에도 계속 조사에 응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부모와 동행한 상황에서도 자백을 계속 했었고요. 네. 이렇게 신병이 완전히 풀려난 상태에서도 4번, 5번씩 자백을 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죠. 네. 그런데 영장이 계속 기각되니까 그 사이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바로 둘 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버립니다. 부인하고 입원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코치를 하셨구나. 매주 거의 뭐 심신미약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또 심신미약 이런 걸 또 주장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그때 저 정신병원에 찾아가서 의료진에서 의견까지 확보를 했어요. 두 사람 다 입원한 상태에서 밤에는 외박 나가서 술도 마시고 그랬다는 겁니다. 허위 입원인 것 같다는 의사의 의견서까지 받아다가 검사한테 제출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참네. 아, 정말 막막하네요. 그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칼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뻔히 알고 있는데 못 파보고 있고 지금 증거랑 진범이 코앞에 있는데 그냥 손 놓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는 건가요? 그 당시 한 1년 동안 다른 일 안 하고 여기에만 매달렸습니다. 제주도까지 관리인을 찾아가고 사비도 써가면서 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상한 소리가 주변에서 들리는 겁니다. 저는 미친놈이다. 계란으로 바위 지기도 유분수다. 왜 끝난 사건으로 분란을 일으키냐. 이런 얘기입니다. 야, 근데 이 정도면 전 검사 측에서 오히려 막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아니 이 정도 노력이면 뭐 사실 담당 검사도 좀 알아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사건 기록을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수사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검사한테 올렸습니다. 수사를 지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서류 자체가 법원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검사가 그때는 서면지휘가 아니고 견화로 구두지휘를 하는 겁니다. 아니 왜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지시를 내렸을까요? 서류 지휘를 하면 근거가 남아요. 어떻게 하고 써서 내려보내야 되니까 근거가 남아요. 그러나 구두 지휘로 하면은 내가 언제 그랬어 해도 돼요. 급할 때는.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일선에서 수사한 사람들은 그 얘기 상당히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검사도 아마 우리 황 반장님이 수사한 내용을 읽어본 바 수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은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지휘를 문서로 서면으로 내리기에는 불편했을 겁니다. 뭔지 모르게 찜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구두 지휘를 내린 것 같고요.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검사가 구속영장도 기각, 압수영장도 기각 해가지고 판사한테 가기 전에 모든 앞에서 다 차단을 해버리면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검찰의 직무유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가 직접 작성한 조서는 형사소송법에 증거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 진범이 계속 자백을 하고 있다면은 한 번쯤 불러다가 네가 약초롱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이 맞느냐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몇 줄만 조서를 받아놨다면 기소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검사가 진범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전 그때 저 역시도 검사 얼굴도 한 번도 못 봤고요. 말이 와, 저는 지금 들으면서도 막 여기가 깝깝하고 막 진짜 야 진짜 그런데 아마 진짜 시쳇말로 진짜 미치고 활짝 뛰셨을 것 같아요. 검사가 3년 뒤에
진범을 갑자기 부른 겁니다. 갑자기 3년 뒤에? 불기소 처분하려고 그러면. 부모 관심 받으려고 경찰에 허위 자백했다더니 그래서 관심 받았느냐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관심 받았습니다. 그렇게 불기소 처분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구나. 불기소 처분이라 그러면 이제 그냥 상황 종료인 거잖아요. 진범에게 쓰여진 그런 혐의가 사실 이제 끝난 거예요. 지금 죄 없는 소녀는 교도소에서 시간을 썩히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영영 못 잡고 끝나는 거네요. 네, 불기소 처분이라는 것은 그 검찰에서의 최종 처분이거든요. 기소 또는 불기소를 정해야 되는 건데 이 사건은 뭐 이 사람들이 진범이라는 증거가 부족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던 사안이고 이렇게 되면 이 진범들은 사실상 합법적으로 혐의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를 새롭게 진범으로 이제 인지하고 수사를 하게 되면 일이 너무 커지는 거죠. 관련됐던 뭐 판결부터 시작해서 지난 검찰, 경찰의 수사까지 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진범에 대한 수사 의지나 이 사건의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때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었다면 사실 조금 더 그 최군의 억울함을 좀 빨리 풀어줄 수 있는 그 시간을 당길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죠. 저는 지금 사실 너무 허무해가지고 저도 이런데 지금 우리 담당 형사님은 오죽하셨을까 싶어요. 그때 제가 쓴 수사 기록이 한 수천 장은 되는데 그냥 경찰서 캐비넷에 넣어둘 수밖에 없었죠. 그때 그 심정은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근데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당시 주변에 있는 동료 경찰관들의 그 수군되는 거였죠. 안 봐도 알겠습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이게. 아마 이제 뒤에서는 그랬겠죠. 뭐 저거 되지도 않는 거, 그 동료 경찰이 기소해가지고 다 된 사건을 뒤에서 뒤늦게 수사한다고 그러면서 전체 다 뒤집어 놓고 뭐 이러면서 뒤에서 엄청나게 수군거렸을 텐데 정말 경찰 생활하면서 이 동료들이 뒤에서 이렇게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거 이 견디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마 우리 그 당시에 저한테는 이제 뭐 선배님 되시지만 황 반장님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마음고생 심했을 겁니다. 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황 반장님이 파출소로 발령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수순인데. 이은털 박혔네. 형사 반장이셨는데 파출소로 발령했다 그럼 이거는 보복성 인사 아닌가요? 그때는 인사철도 아니었고 제가 그 발령을 나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인사이동을 당해야 하냐. 그 서장한테랑 따져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따리 싸서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넌 끝났어. 수사하지 마. 손 떼. 그 소리거든요. 사실 저도 일선에서 뭐 비슷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하지 말라는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해요. 높으신 분들. 딱 하지 마 이렇게 말 절대 안 합니다. 책임 안 지려고. 근데 알아서 기계 만드는 그런 아주 묘한 재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거부하면 딱 지금 이런 수순을 거쳐요. 그래서 이제 수사에서 손떼기 시킨 다음에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어차피 발령장 나올 거니까. 그래서 저 파출소나 이런 데로 수사하던 사람 이제 내보내죠. 진짜 억장이 무너지셨겠다. 그래서 파출소로 출근할 때 경복을 경복 입고 입어야지. 집에 가니까 아내가 울더라고요. 당시 술도 많이 먹었습니다. 며칠간 먹다 보니까 뇌경색이 와가지고 벙어리가 됐었어요. 그걸 말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런 소문이 또 도는 거예요. 천하의 황상마이도 이제 사람 구실 못한다고 하더라. 이제 배렸다고 하더라. 그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지금까지 황 반장님 지금 잔잔하게 담담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상황 생각나신 건지 지금 울컥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게 말을 못하면 이거 근무도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못하니까 서면지 씨. 팀원들 모아놓고 업무 지시는 A4 용지에다 글로 써가지고 지시를 했고 또 쉬는 날이면 시간 날 때 노래방에 아무도 모르게 가가지고
한 2시간 노래 찍어놓고 계속 악을 써댔습니다. 그 노래는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 지르다가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 3년 지나니까 말이 조금씩 돌아오더라고요. 다행이다. 반장님은 이제 결국 파출소에서 경찰 생활을 마감하게 되십니다. 사실 경찰에 들어와 가지고 강력 형사로 자기 소명을 다하다가 강력 형사로 옷 벗기를 바라는 게 절대 다수의 형사들의 그 어떤 노망이거든요, 꿈이거든요. 그런데 강력 형사로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뭐 그렇다고 뭐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이 뭐 형사보다 낫다, 뭐 못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수사 형사로 들어와서 평생을 그 몸바쳐서 형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지구대 파출소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퇴직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저 황 반장님 굉장히 참 서글프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이제 공감이 되는데 하여튼 마음고생 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우리 황 반장님이 노래방에 가서 말 돌아오게 하려고 그 소리 질러가면서 울면서 노래 부르고 이러는 사이에 교도소에 있던 그 최군은 10년형을 마치게 됩니다. 결국 자신한테 선고된 형을 전부 다 채운 거죠. 15살 소년이 25 청년이 되어서 나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스토리가 스모킹 건이 이렇게 앞쪽이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다시 복귀를 했다가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정말 마무리가 됐다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최군은 출소 후에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삶의 의지가 사실 없었겠죠. 근데 설상가상 최군에게 더 큰 일이 닥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최군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건데요. 2000년 이 사건이 있을 당시에 이 공단이 택시 기사의 유족에게 4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그 사건의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최군에게 이 보험금을 이제 갚으라라는 내용의 어떤 구상금 청구였는데요. 원래는 4천만 원인데 사실 이게 원금이 4천만 원이고 그렇지. 계속 지급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자가 붙잖아요. 근데 최군이 이제 수감되어 있던 이 10년 동안 계속 이자가 불어나서 1억 4천만 원이 된 겁니다. 최군이 진짜로 범인이면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게 맞지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때 재심을 결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건의 모든 걸 알고 있는 반장님이 참여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천호 거리는 저희 군산 집에서 한 40분 정도면 가는 그 곳입니다. 근데 제가 파출소로 나가 수사를 그만둬야 생각한 뒤로는 정말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재심 변호사가 집에 찾아와서 같이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나한테 이러지 말고 그냥 가라고. 안 한다고. 그럴 것 같아요. 다시는 진짜 근처도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바꾸시게 된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최군이 약천호리에 온다고 해서 만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젖먹이 아들을 데리고 나가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제가 좀 망설이고 있었는데 저희 안 식구가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동안 그 어우러지 않았느냐고. 그 끝을 봐야 될 거 아니냐고. 진짜. 그래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반장님이 지금 뭐 돈이 목적도 아니고 명예도 잃었고 이미 은퇴를 하시게 됐고 오로지 이 불쌍한 아이와 그 자손을 억울함에서 풀어주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어떻게 보면 약촌 어거리로 나가시기로 한 거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을지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용단을 내리신 걸지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사모님의 말씀이 좀 더 너무 힘이 돼요. 마음에 와닿는데 이대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네. 진짜 대단하신 아내분, 사모님 정말 대단하시다.
재심 사건이 법정까지 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 형사소송법상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그 요건 자체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딱 7가지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중에 이런 최군 사건처럼 무죄를 받아야 되는 사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증거, 한 번도 기존 원 판결에서 제출되거나 다뤄지지 않았던 증거가 새롭게 제출되어야지 사실상 재심이 받아들여지거든요. 이게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이라는 원칙인데 이렇기 때문에 재심 청구 자체가 일단 매우 어렵습니다. 기간 제한도 매우 엄격하고요. 물론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절차이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재심 청구 자체가 어려우니까 사실 매우 마음 먹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 한 번의 혹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증거를 잡아야 하는 거네요. 그래서 예전 제가 했던 수사 기록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근데 그때 또 스치는 생각이 만약 과거 재판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목격자를 찾아낸다면 어떻게 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현장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제 이때가 사건 난 지 13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 상황에서 새로운 이 증거를 잡는다는 게 어디 쉽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황 반장님이 그걸 또 해내시죠.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심 요건, 결정 요건의 신규성, 이제 거기에가 아마 그 주안점을 두신 것 같아요. 주변 탐문을 다시 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확실하게 사건 현장을 목격한 트럭 운전수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그 당시에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아마 그 조사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껏 등장한 적 없는 새로운 인물이 목격자로 떠오르게 되네요. 사실 저 혼자 그 당시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고 박준영 변호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문 끝에 그 목격자를 만나게 됐죠. 사건 당시 그 택시가 오더니 멈춰 섰고 문이 살짝 열렸다가 열리면서 기사님이 문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았다고 그 목격자가 증언을 해줬어요. 이것은 그 진범 김 씨의 진술과도 일치하죠. 택시 기사가 운전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왼팔로 그 기사 왼쪽 어깨를 잡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을 한 게 있거든요. 바로 그 장면이 길 건너편에서 목격한 그겁니다. 예. 수사가 좀 뭐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미 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목격자를 왜 사건 당시에는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엉터리 수사였던 거죠. 이 목격자는 더욱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당시 그 택시 주변에 오토바이는 있지도 않았고 최군. 택시 기사가 누군가와 싸우지도 않았다. 이런 증언이었어요. 그러면 최군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오토바이를 앞에 세우고 싸우고. 언쟁이 오가고 그다음에 칼을 꺼내서 찌르고 이런 장면 자체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결정적인 목격자의 진술을 어떻게 이제 와서 들었을까. 이 새로운 목격자의 등장, 그 새로운 목격자가 한마디로 새로운 증거가 되는 거죠. 네. 결국에 2013년 최군은 재심을 청구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재심 요건을 갖췄는지 재심을 개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 결정을 위해서 법원은 법의학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이제 이 건이 2000년에 부검이 끝나고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범인이 잡혀서 형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는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2013년도에 군산지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부검 감정서를 재해석해 줄 수 있겠느냐.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에는 법의학자가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부검은 같이 들어가고 감정서는 그때 나눠서 썼습니다. 부검은 직접 참여했지만 감정서는 다른 분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감정서를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제가 감정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서 일치하고 그동안 이제 자료를 보내고 있다는데 저는 걱정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부검감정서 뒤에 사진을 붙여야 되는데 되게 인화한 사진을 붙였었어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디지털화되는 아주 그 시점이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돈은 좀 없었지만 디지털 카메라를 좀 샀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 사진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CD로 담아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날짜에 보니까 부검이 3건 있어요. 네. 한 건은 익사, 나머지는 세 번째가 익산 써 있는데 익산. 그 디지털 카메라 때 찍었던 그 데이터가 남아 있었던 거죠. 다행이다. 그걸 보고 이제 제가 본인이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야, 이 딱 듣자마자 뭔가 최근에 억울함이 풀린 운명인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하늘이 돕는 건가 싶어요. 저희는 이제 크게 수사가 잘못됐으리라고 상상을 못했고 어떤 논란이 좀 있나 보다 싶어서 이제 하는 거고 제가 이제 그렇게 제 감정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게 되면 이미 그동안 진행됐던 피의자 신문 조사랄지 여타의 자료를 다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선 조서를 읽어보고 또 그 조서에 맞춰서 그 당시 시신에 난 상처하고 수상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부합되는지를 좀 봐야 돼요, 저희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서 받아봤고 제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사진 있잖아요. 근데 설명을 드릴 때 그랬죠. 우측, 흉북, 가슴, 어깨 이쪽이 칼 아래 방향이 중구난방이라고 했죠. 네. 그렇게 자창이 8개, 4개의 절창이 있어요. 손가락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렇게 됐는데 최군의 진술조서 거기에서만 유일하게 나오는 소견이 있어요. 조서가. 네. 그게 뭐냐면 옆구리를 찔렀다예요. 옆구리를 찔렀다는데 저희는 감정서에 분명히 썼거든요. 옆구리에 있는 절창은 병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라고 썼어요. 그건 왜냐하면 출혈이 발생하면 누워서 응급실로 후송이 되잖아요. 네. 가슴에 이 피가 차고 있어서 이 흉곽에 찬 피를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뽑아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애과부의 정중선을 그어요 이렇게. 그 젖꼭지의 또 옆으로 그어요. 이 십자가 만난 데가 있죠. 네. 거길 정점으로 뒤쪽으로 가로절개를 해요. 그럼 누워있는 상태니까 피를 뽑기 쉽죠. 네. 요거는 급했나 봐요. 좀 앞쪽에 하나 열었다가 잘 안 나오니까 뒤쪽에 또 이어서 그었어요. 나란히 가지런하게 정말 칼에 찔렸다면 마찬가지로 폐에 자창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흉곽에 관을 꽂는 거기 때문에 폐에 자창이 없어요. 이건 분명히 병원에서 만든 흉곽 삭관술인데 이것을 왜 자창의 개수로 보게 됐을까? 최근의 진술이 사후에 정확히 맞아뜨리는 진술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군의 진술은 막 찔러서 어딜 찔렀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거 맞지.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이게 더 부합되는 소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그렇다면 이것은 재심을 해야 될 상황 같다. 잘못된 판결 같다 싶어서 그 사진 자료, 그다음에 조서 갖고 군산지청 검사들 다 모아놓고 토론을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실은 이게 더 부합되는 소견입니다라고 이제 설명하게 됐죠. 아니 그러면은 저렇게 부검 감정서에 의인성 절창이라고 써 있는데 의인이 의료적 원인에 의한이란 뜻인데 저걸 봤으면 시나리오를 그렇게 쓰지 못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맞추다 보니까 옆구리 보지도 공격형이 않나 돼버린 봐요. 거예요. 근데 그게 감정서가 나가는 시간 사이에 수사가 처음에 이 피해자가 발견됐을 때부터 상처 숫자는 경찰도 세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이게 병원 내에 생긴 것 자체를 모르고 그 숫자를 다 센 거예요. 맞아요. 이걸 맞춰간 거죠. 우리 감정서가 뒤에 나왔는데 의인성 이래보다 의료적 처치 이랬으면 쉽게 알아들었을 텐데 의인성하고 흉곽삭관술은 이렇게 쓰니까 그냥 이건 무시되고 자백을 했으니까 그 자백을 좀 맞춰갔던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맞아요. 야, 그럼 그때 뭐 검사든 판사든 한 번만이라도 우리 교수님한테 물어봤다면 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거잖아요. 예, 저희가 보통 사법부검을 한다고 하거든요. 사법부에서 의뢰한 부검을 해요. 근데 실은 저희가 내는 감정서는 법정에서 진위 여부를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수사는 범인일 가능성을 찾는 거라 유죄의 증거를 찾는다면 법정은 아닐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수사기관에서 의뢰된 부검을 하기 때문에 아닐 가능성은 법정에서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 피드백이 없어요, 저희한테는. 지금처럼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 좀 검토해 보십시오. 어떤 진행 상황인지를 몰라요, 저희는. 그래서 향후에라도 어떤 살인사건, 강력사건 같은 경우는 혹시 부검이 이루어졌다면 그 부검을 행한 사람과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고 부합되는지 모순점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처럼 생각됩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호 교수님께서 디지털로
찍어놨던 그 사진들과 감정서 그리고 전문적인 이 설명이 스모킹 건이 됐는데 그렇다면 재심 청구 성공했나요? 2015년 6월 광주 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가 대법원에 당연히 항고하겠죠. 항고해요. 이건 부당하다. 재심 받아주면 안 된다. 이때가 이제 공소시효를 딱 49일 정도 남겨놓은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항고 때문에 시간이 만약에 끌게 되면 재심이 열린다 한들 진범을 여전히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되는 거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에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태안이가 억울한 죽음,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유가족을 구해낼 것입니다. 태완이법이 통과가 되면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없어집니다. 즉 말하면 2000년 8월 1일 이전 거만 공소시효 따지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이 사건이 8월 10일 날 일어났거든요. 와, 간발의 차이. 그래서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에 재심 개시 결정이 떨어집니다. 드디어 2016년 재심이 열리게 됩니다. 재판에서 당일 경찰은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최군을 데리고 여관으로 들어간 건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물론 경찰은 최군을 재우기 위해 들어갔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을 하나요? 그럼 반장님께서도 재판에 서셨나요? 마지막 그 공판 때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제가 한 200여 개 정도의 질문을 받았어요. 와. 최대한 상세하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오래 걸렸죠. 그런데 그 나중에 재판장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증인은 지금 10몇 년이 지난 일인데 지금도 그렇게 자세히 기억을 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재판장님, 제가 며칠 날 몇 시까지라고는 기억을 못해도 사건 내용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내가 직접 수사도 했고 또 모든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재판장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진짜 억울했겠다. 사건 16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최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날의 아픔을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고생 많았다. 이제 돌아가도 좋다. 너무 늦었네요. 진짜. 아니 16년 전에 그렇게 엉터리 재판을 하고 또 진범을 잡아왔을 때조차도 수사도 안 하고 그냥 풀어져 버렸더니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이나 사과가 있었나요? 이 재심 이후에 최고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 결과 국가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1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중 16억 중 일부 금액은요.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과 검사 개인이 국가와 공동해서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검사와 이 경찰 개인은 이 판결에 항소를 합니다. 그런데 2021년도 국가, 대한민국은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를 해서 확정이 됩니다. 나중에 이 항소심 과정에서 이 경찰과 검사 모두 최군에게 사과를 공식적으로 해요. 그리고 이 사과를 전제로 해서 최군도 법원을 통한 조정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사실 이 사과는 당연하겠죠. 너무나 당연한 사과이고 16억 원, 뭐 그 이상의 금액이라도 이 최군의 잃어버린 세월에 대해서는 절대 배상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늦었지만 당연한 사과는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정말 감회가 컸을 것 같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반장님? 그저 그냥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그런 그 가벼움을 느꼈고요. 홀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했던 최군을 법원 밖으로 나오면서 손을 잡고 이제 다 잊어버려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해줬죠. 근데 그 당시에 최군이 지금부터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죠. 아들 생기셨네요. 그날 제가 아들 하나 더 얻은 거죠.
이 사건은 지금까지는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 한 번쯤은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피해자분의 아픔, 맞아요. 또 그분들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택시 이 기사분이 살해됐잖아요. 그날 사건이 난 날은 그 택시가 엄청 많이 잡혔나 봐요. 그러니까 영업이 잘 됐다는 얘기죠. 교대 직전까지도 그 기사분은 밥도 못 먹고 마지막으로 짜장면 드셨대요. 그게 짜장면을 먹었던 시간도 16분에 불과하고 허겁지겁. 그 아내, 자식,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분이 새벽에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재심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진범을 꼭 잡아달라고 탄원서를 써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그냥 우연히 어떻게 보면 사건 현장 근처에 있었을 뿐인 그 어린 소년 앞에서 너무나 많은 어른들이 참 못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 정의를 되찾기 위해서 황 반장님께서 이렇게 재수사를 하셨는데 또 그렇게 드러난 진실마저도 이 수사의 지휘를 책임져야 되는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가 그냥 덮으려고만 한 것 같아서 정말 많은 씁쓸함을 안깁니다. 저희가 사법 시스템을 믿을 수 있을지, 또 이런 억울한 피해자가 있진 않을지. 수사기관이 실체 진실을 발견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은 실체 진실을 발견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커녕 완전히 진실을 왜곡해서 최군이라는 새로운 사법 피해자를 만들어낸 꼴이 되어버렸거든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나 법률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그 법률과 제도를 어떻게 누가 어떤 마음으로 집행하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사건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오히려 이 사건의 진범을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건의 중심에 서서 조금 더 위로받았어야 할 그 정말 숨진 아무런 이유 없이 숨진 택시기사 이 피해자에 우리가 많이 관심을 많이 못 가진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국가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못해서 오히려 이 택시기사라는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이 더욱더 힘든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사람의 정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사실 처음에 던진 눈덩이는 아주 작은 눈덩이였지만 우리 황 반장님처럼 지속적으로 또 꾸준히 하시다 보니까 당장은 아니었지만 점점 큰 눈덩이가 돼서 많은 분들 또 새로운 분들이 도와주게 되면서 또 박준영 변호사님 뭐 이런 분들이 다 함께 변화시켰다. 결국은 한 명의 노력이 결국은 이 사건을 뒤집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적인 문제는 우리는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그럼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걸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건 재심 이후부터는 경찰에서는 물론이지만 어느 권력기관에서도 가혹행위가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는 제가 이뤄냈다고 생각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형사로서 또라이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서 제일 기쁩니다. 범인 잡는 일에 미쳐서 살아온 제 인생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반장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오늘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